지난 시간에 금전대여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금전대여에 관해서 추가적인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금전대여와 구별해야 될 투자, 동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돈을 빌리는 순서를 알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으면 가족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친척한테 돈을 빌리고 끝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돈을 갚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금부터 먼저 갚죠. 은행 대출금 안 갚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가족들 돈을 갚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돈을 갚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돈을 갚기 시작하는데 은행 대출금 갚고 가족한테 돈 갚고 친척 돈 갚고 마지막으로 친구 돈까지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돈을 안 갚는 친구 얼굴 보기 싫죠. 돈 빌려간 친구는 돈 빌려준 친구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 친구가 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만한 사이 맞아?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만큼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미 친한 친구한테 돈 다 빌리고 더 이상 돈 빌릴 데 없으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막 친한 척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웬만하면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좋겠지만 꼭 빌려줘야 된다면 돈이 떼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의 본인한테 어렵지 않을 만큼의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야 나도 형편이 어려웠어 요거밖에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뭐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으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경험이 부족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경험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또래의 친구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뭐 별 경험이 없는 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적으로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주위에 경험 많은 나이 많은 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돈 빌려주는 요령과 돈 돌려받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빌려주는 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요즘도 차용증 받으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다가요. 빌려주는 돈 땡땡하고 5천만원 이자 땡땡하고 월 1% 돈 갚는 날 땡땡하고 2022년 몇 월 며칠 적고 그 밑에다가 차용증 작성하는 날짜 202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고 그 밑에다가는 돈 빌리는 사람 김암계 이렇게 적고 괄호하고
주민등록번호, 그 밑에 주소, 그리고 그 밑에 연락처 적고, 그리고 종이의 맨 밑에다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 귀하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제목으로 차용증이라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라고 적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면서 빌려주는 금액 적고 이자 그리고 돈 갚는 날을 적고 맞제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오면 그때 돈을 빌려주면 뭐 굳이 차용증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이렇게 차용증을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 갚기로 한 날 틀림없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한 줄 더 적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도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려간 날에 틀림없이 돈 갚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고도 제때 돈을 안 갚거나 아예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돈 갚기로 한 날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돈 갚기로 한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라고 적거나 또는 돈 갚기로 한 날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이의 없습니다 라고 적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더더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요령은 빌려주는 금액, 이자, 돈 갚기로 한 날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놓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돈 갚기로 한 날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계좌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용불량자거나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계좌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돈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 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일부라도 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받으면서 나머지 돈을 언제까지 갚을 건지 그 날짜를 못 박아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돈으로 돈 빌려주고 푼돈으로 조금씩 돈 돌려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에게는 돈을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내서 이 돈은 결국 다 갚아야 되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안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돈은 갚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 갚기로 한 날 그 날짜를 한두 번 어기면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그 날짜를 계속 어기면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돈 빌려간 사람에게 소송하고 소송하면서 재산에 가압류하고 해서 돈을 찾아줍니다.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라도 가압류하게 되겠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 잃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해서 건강 잃고 빌려준 돈 다 잃고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싸게 치입니다. 돈 빌려주는 요령과 돈 돌려받는 요령, 딱 요만큼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럼 강제로 뺏어와야 되잖아요. 일반 소송이랑 다르게 굉장히 간이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은 몇 년짜리가 되어버리냐.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돈을 빌려준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급 명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가 필요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럼 강제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서가 필요해요.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문서라고 이제 해서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권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결문도 있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문도 있습니다. 이 지급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법원은 지급명령문이라는 걸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채무자가 그걸 받은 걸 우리는 송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만들어서 준 이 지급명령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문과 같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급 명령에 어떤 적합한 사건 유형이 있다면? 일반 소송이랑 다르게 굉장히 간이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신청서만 들어와도 법원이 바로 지급명령문을 내주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걸로 보이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돈을 줬고 갚아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다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 당연히 보증금을 내줘야 되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돈,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걸로 보이는 사건들, 이런 지급명령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급 명령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소송이라는 거는 소장을 넣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고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일반 소송은 못해도 8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접수를 하고 나중에 확정될 때까지 거의 한 달이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빠른 절차이니만큼 법원에서는 이제 비용을 좀 낮춰주는데,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내야 되는 그 비용이 뭐가 있냐면 인지대 플러스 송달료라는 걸 내야 돼요. 인지대라는 건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 소송 절차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 그 송달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송달료는 이제 12회분으로 계산을 해서 총 62,400원을 내게 되거든요. 인지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 민사소송은 인지대가 45,000원인데 지급명령은 10분의 1은 4,500원. 그래서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급 명령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증거를 모으면 좋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이름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 플러스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만약에 채무자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회사 이름이랑 그 회사가 대충 어느 주소지에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절차 자체가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증거가 확실히 들어가야 채무자도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다툴 필요 없이 승복을 좀 하는데 유리하겠죠. 우리가 증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뭐 작업 일지나 일기 같은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계약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했을 거니까. 만약 계약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걸 인정한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통화 녹음도 다 가능하겠죠. 돈을 갚아야 될 분,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송달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적어낸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맞지 않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그 종이를 이제 줘요.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다라고 하면 그 주소지로 이제 송달을 해주되, 주중에 아닌 뭐 주말에 해달라든지 야간에 해달라든지 이런 특별 송달 절차를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주소지가 맞는데도 끝까지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송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소 절차로 가야 되거든요.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됐는데도 상대방이 안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송달 받은 걸로 치고 진행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시라는 건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라는 건데, 법원 게시판에 가면 게시물이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공시송달 된 걸로 치고 법원 판결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빨리 받았더라면 이 돈을 가지고 뭐 제가 개인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자도 제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이자로 정했다라는 게 없더라도 법원에서는 주기로 했었던 날 다음 날부터 연 5%는 기본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원을 통한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어요. 갚을 때까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도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어쨌든 제 시간과 돈을 써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나요?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송이나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법원에 내는 거, 아까 얘기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준 비용을 다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니고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 40만 원에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40만 원 범위에서는 내가 법무사든 변호사를 쓴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급 명령 신청 절차는 더 편리하게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그 지급 명령문에 비용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적어줘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찾아봐서 그 절차를 익힐 수도 있지만 비용을 상대방한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법인 이렇게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면 좀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지급 명령을 사실은 종이 쪼가리죠. 근데 이걸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뭐 부동산에는 강제 경매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급여라든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아니면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이제 그 후속 절차를 밟아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걸 조사를 해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용을 알아봤더니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재산 보고서를 받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22만 원이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재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집행 절차를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데, 이 지급 명령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채권은 몇 년짜리가 되어버리냐. 일단 모든 채권에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효과라고 해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상인들이 이제 뭐 받아야 되는 채권들은 시효가 굉장히 짧아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급 명령문을 받아놨다, 아니면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게 10년짜리가 돼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만약에 채무자가 지금은 재산이 없는데 나중에 재산을 갖게 되면 그 재산에 또 집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10년이 끝났다, 그럼 끝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결정받을 수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연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민사로 이제 그러니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형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경찰에 고소를 하는 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돈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나한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변제 능력, 그리고 변제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빌린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거나,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도저히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을 속이고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사업자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해놓고서 알고 봤더니 뭐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그러면 근데 그 다른 용도라는 걸 제대로 알려줬더라면 내가 돈 안 빌려줬을 거다, 그러면 내가 기망 사기를 당해서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럼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요즘에는 변제가 안 되면요 거의 실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재산이 없어도 가족이나 어딘가에서 급하게라도 돈을 빌려와서라도 변제를 해야 실형을 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죠. 지급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신청한 사람 말만 믿고 법원이 지금 명령문을 상대방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라는 걸 이제 이의한다는 건데, 이 이의할 수 있는 날은 본인이 그 지급 명령문을 받고 2주 내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의를 한다는 거는 간이 절차 안 되고 나도 다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더 이상 간이 절차인 지급 명령 절차를 종결시키고 사건을
일반적인 소송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지급 명령이 나와서 집행을 이제 들어갔는데 채무자 상대방이 뒤늦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는 딱 2주 동안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2주가 지났으면 사실은 이의를 못하는 건데 지급 명령은 좀 간이한 절차인 대신에 이게 약간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집행을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채무자가 나는 이거 줄 돈 없고 아니면 뭐 이미 돈을 갚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집행 들어온 거를 정지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서 이제 본인이 원고가 돼서 청구 이의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급 명령 해봤자 상대방이 여전히 다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는 원고가 내가 아니고 안 뺏기려고 하는 상대방이 원고가 돼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상대방이 진짜 줄 돈이 없는 명백한 경우에만 그렇게 본격적인 소송을 하겠죠. 애초에 뭐 내가 빌린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 갚았는데 집행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걸로 청구 이의 소송이 들어와서 또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다음은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대여는 대여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죠. 물론 안 주면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기록 못 받습니다. 투자는 돈을 투자해서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죠.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고 손실이 나면 원금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은 일종의 조합계약인데요. 돈이나 노무 등을 제공해서 돈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업체를 운영해서 수익을 배분받기라는 계약인데 투자와 다른 점은 손실이 나면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야 되고요. 투자는 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업은 돈만 투자하고 동업사업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통상은 이제 돈 투자한 사람은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영업은 이제 그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업무를 이제 분담하는 거죠. 그런데 금전대여를 했다면서 대여금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이제 아니다. 나 금전 대여받은 게 아니라 투자나 동업이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투자 원금이나 동업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 제목이 금전 대여 계약, 투자 계약 또는 동업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서 제목대로 법률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 대여 또는 투자 동업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금전 대여 계약이라고 해놓고 또 내 안에는 또 투자인 것처럼 또 투자인 성격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 대여 계약은 좀 비교적 명확한데 투자 계약, 동업 계약은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장에 투자나 동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그 사람이 뭐 대여를 했던 뭐 투자를 했던 돈을 못 받는 사람은 일단 소송에서 대여했다고 주장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여로 이제 소송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에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뭐 돈을 주게 됐는지 그 내용에는 마치 뭐 투자한 것처럼 또는 동업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예. 계약 자유의 원칙상 금전 대여이면서도 투자나 동업의 성격도 가지도록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수익금 월 0.5%를 반드시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영업하는 사업체가 월 수익금 1천만 원 이상이면 수익금 월 1%로 지급하고 원고가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금전대여인가요? 돈을 주고 최소로 0.5% 돈을 받고 월 0.5% 그리고 원금을 갖다가 무조건 돌려받는 거로 돼 있으니까 금전대여인데 이게 뭐 수익금이 뭐 1,000만 이상이면 또 월 1%를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 자유 원칙상 내용을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동업일 경우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잘 살펴보셔야 되고, 금전 투자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이 또, 금전 대여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이 투자일 것처럼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 동업은 각자 적은 금액을 투자고 각자의 경험 노무 및 지인을 동원할 수 있어서 동업자끼리 뜸만 잘 맞으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죠. 이론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동업자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배신 행위가 발생하는 등 동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동업 잘 됐다는 경우보다 못 됐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동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잖아요. 1년, 2년, 3년. 자세한 내용의 동업 계약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기간이 많이 지나면 동업자 사이에 처음 약정한 내용이 뭔지 또는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 약정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 자꾸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구두로 뭐 이렇게 변경하자 해놨는데 한 사람은 처음 약정한 내용만 생각하고 반대쪽 사람은 변경된 내용이 맞다 해서 자꾸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딱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아예 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아예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될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 동업할 때는 서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거 뭐 계약서가 필요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믿을 수 있는데 내 기억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도 문제고요. 그래서 자세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업을 시작할 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예컨대 뭐 회계 담당 동업자가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허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뭐 세배를 배상한다든지 영업 담당 동업자가 뭐 직원 채용을 할 때는 뭐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뭐 사업이 안 될 때는 누가 동업 청산을 결정하고 어떻게 청산할지 뭐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업을 그때 미리 이렇게 잘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중간에는 이런 게 또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업 계약서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미리 예상해 가지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공동으로 매수한다. 부동산을 공유한다. 여러분들이 공유자가 된다. 지분을 가진다. 이런 것도 일종의 동업이죠. 동업. 부동산 공유이자 동업을 하는 겁니다. 동업. 그래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때도 부동산
공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가격이 얼마 올랐을 때 뭐 누가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몇 분의 몇이 뭐 찬성하면 뭐 판다든지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정해서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안 보내야 되는데 뭐 누가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유도 동업 계약서에 준하게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